안녕하십니까. 이제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부 시험 대비 입문 과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저는 주택관리관계법규 담당 유연철 교수입니다. 입문 강의는 약 16강에 걸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양력은 그 앞에 교재에 나와 있고요. 학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는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요.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 경영관리를 전공했고 부동산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강의 경력은 21년째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합격하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0페이지부터 보겠는데, 다만 건축법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보충 자료가 있죠. 2018년 10월 11일자 보충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프라인 듣는 분들은 앞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 듣는 분들은 강의 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인터넷 강의 자료 들어 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 해드리고 이제 첫날이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20일의 시험입니다. 2018년 9월 22일 날 시험 봤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출제 빈도 분석입니다. 모두 몇 개의 법으로 되어 있냐? 모두 13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법이 7문제 나왔는데 괄호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7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관식이 3문제다. 주관식은 뭐냐면은 단답형입니다. 숫자를 넣든가 또는 대답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든다면 광복절은 몇 월 며칠인가는 8월 15일 이렇게 적는 겁니다. 또 12월 25일 날은 특별히 우리가 세는 그 휴일을 뭐라고 하냐면 성탄절 이런 식으로 이게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7문제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나왔고 결국에는 4문제가 객관식, 3문제가 주관식 나온 게 되겠죠. 특별히 객관식은 5가지 중에서 하나 고릅니다. 오지선다형입니다. 오지선다형 됐고요. 두 번째 주택법 8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문제가 주관식입니다. 공동택관리법 8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관 특별법 2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문제가 주관식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2문제가 나오는데 둘 다 객관식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건 끝까지 이건 1문제씩 나옵니다. 객관식 1문제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보통 2문제 나오거나 1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1문제 나왔습니다. 객관식으로.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문제 나왔고 그 중에서 1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요거 시설자는 이제 지워야 될 거예요.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일이 변하니까 같은 거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시험까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지만 이제 2문제 나오고 1문제가 주관식 나왔습니다. 전기사업법 2문제 나왔고 1문제가 객관식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법 2문제 나오는데 1문제가 주관식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 2문제 나오는데 1문제가 주관식이고 도시재정비 촉진련 특별법 보통 1문제 나오거든요. 이번에 객관식 1문제 나왔습니다. 이래서 총 40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16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객관식이 24문제, 주관식 단답형이 16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 9월 20일 시행이 이렇게 나왔고 내년 즉 2019년도에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그 문항수가 나온다고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가실까요? 우리의 보충자료 2페이지입니다. 프린트 2페이지 보충자료 뒤에 2페이지 바로 뒤로 가면 됩니다. 출제 비율이죠. 과목별. 그래서 거기 2차 시험은 주택관리관계법규하고 공동주택관리 실무가 있는데 저하고 관련되는 주택관리 관계법규만 얘기한다면 모두 금방 얘기했죠. 몇 문제라고요? 40문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고
특별히 거기 13개 법이 있는데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두 18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등이 22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입니다. 왜? 거의 다 8문제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3개 법이 24문제나 되니까. 그죠? 거의 3개 법, 즉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이것이 3개 법만 해도 24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나머지는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다는 보장이 없어요. 워낙 예를 들어서 한 50페이지 되는데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노하우에 의해서 주로 나올 것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노하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실무는 실무 교수님이 안내할 것이고 내려가서 시험제도입니다. 세 번째, 주택관리사부 시험제도. 왜 여기 보가 붙었는가?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합격하면은 이번에 10월 27일인가 볼 때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봐요. 근데 그거는 공인중개사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보를 주는 겁니다. 그럼 보에서 사들면 어떻게 되냐?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시험 합격한다면 이제 경력을 쌓을 때 일반적으로 소장님은 3년 이상, 소장님은 3년 이상 경력 쌓으면 보가 떨어지고 사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관계 직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아파트 관리할 때 그 과장님 같은 직원들이 있어요. 회계직원 같은 거, 전기과장 이런 분들은 5년 이상 경력 이럴 때 보가 떨어지고 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 딴 다음에 경력 쌓으면 사가 된다. 그럼 보하고 사하고 차이점이 뭐냐? 보는 몇 세대 미만만 맡을 수 있냐면 500세대 미만만 맡을 수가 있어요. 보는 500세대 미만만 맡을 수 있고, 사는 이것저것 다 됩니다. 500세대 이상도 되고 500세대 미만도 되고. 그래서 사는 세대수에 상관없이 다 맞는 것이 사고, 보는 500세대 미만만 맞게 됩니다. 자, 시험 과목 1차 과목. 1차 과목은 민법 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이 3개 법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번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아마 공동주택 시설 개론하고 회계가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 일단 그렇다 치고 1차는 모두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40문제 객관식, 회계원리 40문제 객관식, 공동주택 시설 개론 40문제 객관식 모두 120문제죠. 그래놓고 40문제당 시간을 50분씩 줍니다. 그러니까 모두 150분을 줬겠죠. 1차 볼 때.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같은 날에 1차, 2차를 다 봐버립니다. 시험을. 근데 우리는 1차 보고 2달 있다가 합격한 사람은 2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1차는 언제 보냐? 이때만 알겠지만 보통 7월 중순에 봅니다. 1차는 7월 중순에 보고, 2차는 합격했을 때 주로 9월 말에 2차를 봅니다. 2차 과목 보겠습니다. 거기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 실무. 거기 주택관리 관계법규가 약간 진할 거예요. 왜?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면 9월 한 말경 보게 돼요. 내년에 2차 과목이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게 됩니다. 어떻게 합격시키는가? 일단은 각 문제당 40문제지고 오지선당인데 1, 2차별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소위 말해서 절대평가입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데 다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60점 못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단점이죠. 근데 다만 2차 시험은 다 객관식이 아니라 그중에서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몇 문제 껴 있다? 16문제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실무도 40문제 중에서 16문제, 주택관리 관계법규도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각 과목별로 50분. 그러니까 2차를 보면 두 과목이니까 100분을 줬겠죠. 80문제에 100분을 주게 됐겠죠. 그래서
시간이 모자르다는 말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모자르다는 얘기는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내년도 2019년도 22회 시험은 1차는 7월 중순경 예상하고 2차는 9월 말경 예상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언제 나오냐? 정확한 날짜는 예전에 볼 때 11월 초순경에 아마 미리 날짜를 알려줍니다. 11월 초순경에 미리 날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다. 뭐냐? 내년까지만 절대평가입니다. 내년까지만 60점 이상 합격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 넘어도 혹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2020년부터는 상대평가다. 즉 인원수를 미리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70점이 합격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꼭 60점 넣는다고 합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는 것이 훨씬 부담을 덜 것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절대평가할 때 60점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건축법부터 입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몇 쪽이냐?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제1장 건축법 이제 본 강의 진행합니다. 건축법은 몇 문제 나오냐? 건축법은 우리가 봤다시피 보통 8문제나 7문제 나옵니다. 건축법은 8문제나 7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 혹은 4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용어정의는 거의 해마다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첫째, 거실. 거실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뭐 리빙 룸 그러는데 여기 거실은 그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보다 훨씬 범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실은 거주, 잠자고 먹고 사는데 이제 거주에도 거실이고 집무, 사무실도 거실이고 작업, 공장 안도 거실이고 집회, 어떤 모임 곳이죠. 이런 그런 안도 집회하는 것도 거실이고 오락, 그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룸으로 나눠진 건 다 거실입니다. 넓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자, 창고가 거실일까요, 아닐까요? 건축법상 창고 거실이다, 아니다. 창고 거실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당도 거실이에요. 노래방, 노래 연습장, 노래방도 거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거의 다 이렇게 룸으로 나눴으면 다 거실입니다. 사무실, 거실이에요. 거실입니다. 교실, 거실이에요. 거실입니다. 다 이렇게 거실은 나눠진 건 다 거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사용되는 방은 다 거실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는 시험 문제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우리도 많이 나오는데 주요구조부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을 지탱하는 어떤 그 골격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거기 몇 가지가 있냐?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순서를 상관없이 이렇게 앞글자 따라서 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바지 보내주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쓰나마게 상계에서 구호품으로 뭘 보내준다고요? 바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지 보내준다. 근데 바지를 보내주는데 이 바는 뭐냐? 보니까 바는 뭘까요? 바닥 이렇게 돼 있죠. 외울 때 바닥. 지는 지 주의하세요. 지붕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지붕 틀 그래요. 지붕 틀자 들어가요. 이거 주의하세요. 지붕 틀. 그 다음에 보는 그냥 보예요. 근데 보가 뭐냐? 보는 이렇게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걸쳐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빌딩 같은 때 H빔 같은 거를 이렇게 걸쳐놓잖아요. 그죠? 이게 보입니다. 보.
그 다음에 내는 뭐냐, 여기? 내력벽. 그러니까 벽도 힘 받는 벽이 있고 그냥 나누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해하는 뭐, 요건 분명히 내력벽입니다. 요 바깥 건 요거는 내력벽입니다. 요건 내력벽.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력벽. 그 다음에 뭐죠? 주는 주계단. 보통 계단이 이 주요거입니다. 주계단은 보통 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있죠? 바닥 중요한데 바닥 있고 기둥을 중요해. 기둥입니다. 기둥도 요것도 진짜 기둥 있고 사익 기둥이 있어요. 요거 우리 여수 선생님 있는 그 기둥은 아마 진짜 기둥일 거고 아마 이 정도면 아마 기둥으로 볼 겁니다. 기둥으로 진짜 기둥 힘만 이거 이런 건 진짜 기둥이니까 요게 바로 기둥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사이마다 넣는 기둥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주요 구조보이다 모두 6가지인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웁니까?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주요 구조라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아닌 것도 나왔다. 옆에 뭐는 아니냐?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제일 밑바닥, 작은보, 차양, 5계계단. 5계단은 주로 이제 비상계단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최하층 바닥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바닥은 주요 구조부인데 제일 밑바닥,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차양도 나온다니까. 차양은 누이나 비를 갖다가 막아준 거죠. 이렇게 그것이 차양이죠.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순서 좀 다르게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속건축물. 여기 부속건축물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상할 때 아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아기를. 그러면 아기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아기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될까요? 엄마가 있다는 걸 전제하게 돼 있죠. 물론 아빠도 중요하지만 옛날 시조에는 이렇게 나오죠. 원래 아기는 누가 낳았죠? 생리학적으로는 잘 모르는가요? 엄마가 낳았죠? 엄마가 낳았죠. 근데 옛날 시조는 그거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고 시조라서 그렇지. 여기 그래서 부속건축물을 아기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가 누구냐? 여기 주된 건축물입니다. 주된 건축물. 그래서 거기 그 안에 주된 건축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주된 건축물하고 부속건축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속건축물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첫째,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대지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대지가 다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엄마하고 아기가 딱 달라붙으면 안 돼요. 즉 주된 건물하고 부속 건축물이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주된 건물과 부속 건물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쌍둥이가 딱 달라붙은 쌍둥이를 뭐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쌍둥이. 그렇죠. 뭐 샴 쌍둥이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주의할 거 뭐냐면 부속 건물이 주된 건물에서 쓰여야 돼요. 부속 건물은 누굴 위해 쓰인다고요? 주된 건축물을 위해서 쓰인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건축물을 부른다? 부속 건축물이라 부른다.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자, 농가가 있고 거기 농기구 창고가 있어요. 농가가 있고 농기구 창고가 있다. 그러면 주된 건축물은 어떤 걸까요? 창고일까요? 농가일까요? 농가죠. 부속 건축물은 농기구 창고가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그렇게. 그런 관계가 바로 부속 건축물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뭘 좀 배우냐면, 논리적으로 뭘 배우냐면, 나중에 주물, 종물 그런 걸 배워요. 주물, 종물 이렇게 배웁니다. 주물, 종물. 그거 약간 비슷해요. 논리적으로. 다음, 지하층. 지하층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올해는 안 나왔는데 말이죠. 보통, 지금까지 10번 이상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2년에 한 번 꼭 나옵니다. 이번에 2018년은 안 나왔지만, 2019년은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지하층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천천히 그림 그려서 설명하면서 해드릴 거예요. 자, 지하층 들어갑니다.
첫째, 지하층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자, 요거는 지상층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상층이죠. 여기에 이제 2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요거예요. 요걸 지하층을 볼 것인가, 지상층을 볼 것인가. 이걸 갖다가 법에서 정해놨어요. 건축법에서. 어디까지 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면, 땅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층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당해층 높이, 즉, 그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 요게 2분의 1 이상이 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 내려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당해층 높이에 여기까지가 2분의 1 이상이, 요거에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라고 부른다. 즉, 여기 시할 건 뭐냐면은, 지하층의 분수 2분의 1은 꼭 알아야 되겠죠? 혹시 주관식 나오면 2분의 1 이렇게 적습니다. 2분의 1. 적으실 때, 분수 적을 때, 주관식 분수 적으실 때,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 여기 법에 있는 대로 2분의 1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근데 건방지게 2분지 1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안 해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 요거는 지상층일까요? 지하층일까요? 가만히 육안을 보니까 지하층이겠죠? 지하층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요건 지상층일까요? 지하층일까요? 당연히 지하층이죠. 근데 지하층인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하층일까? 이게 분명히 지하층인데 왜 지하층인가? 당해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 전부가 2분의 1 이상이 아예 전부가 지표면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 이상 되니까 전부니까. 그래서 지하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첫째,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된다. 자, 봅시다. 요거는 그럼 이걸 몇 층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하층 안 들어간대요. 몇 층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2층이다라고 불러요. 건축법에서는 2층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건축법에서는 2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다만 중개사가 중개업소에서 소개할 때는 지상 2층에 지하 2층이고 지하 1층은 노래방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명하겠죠.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지상층만 층으로 치지 지하층은 층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2층이다 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지하층 바다 면적은 연면적 계산 시 포함된다. 이것도 뭔 소린가? 기초 강의가 다 해드려요. 아시겠습니까?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다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 일단은 2번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두 가지 용어가 등장했어요. 하나는 뭘까요? 바닥 면적. 또 하나는 뭐가 등장했죠? 연면적이 등장했어요. 연면적. 이 관계를 갖다가 설명드리면 대략 얘기해서 바닥 면적은 뭐냐? 대략 얘기해서 바닥 면적은 이 부분이 바로 바닥 면적입니다. 대략 얘기해서 요것이 바로 바닥 면적이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바닥 면적이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4개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닥 면적은 그 바닥의 면적이다. 대강 얘기해서 그걸로구나. 연면적은 뭐냐? 연면적은 이렇게 돼 있으면 금방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다 합친 거, 다 플러스한 거, 한 건물의 바닥 면적을 다 플러스한 걸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부른다 그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연면적에 요거 지하층 집어넣을까 안 집어넣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연면적에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기 들어간다고 돼 있죠? 거기 2번에 지하층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만약에 하나가 100제곱미터씩이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400이 되겠죠? 400입니다. 그래서 400제곱미터다. 요거 꼭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따 또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된다. 이건 뭔 소린가? 용적률. 이거 용적률 적는 것이 시험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용적률 뭐뭐뭐를 뭐라고 하냐면 용적률 이렇게 중간식 나온 적이 있어요. 용적률이 뭐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가지고 용적률은 보통 퍼센트로 하죠. 퍼센트니까 수학적으로 얼마를 곱했을 것이다? 100을 곱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퍼센트가 이렇게 되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용적률입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뭔가? 지금 연면적은 알았어 몰랐어요? 연면적은 알았잖아요. 그죠? 이거 금방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대지 면적은 또 뭐냐? 이제 대지 면적만 얘기하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왜? 연면적을 알려드렸으니까. 자, 대지 면적은 뭐냐? 만약에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 건물이 들어있다. 이때 대지 면적은 이 바깥에 기역 부분일까요? 건물이 주저앉아 있는 니은일까요? 아니면 기역, 니은 다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겠지만 자 이럴 때 대지 면적 뭘 얘기한다? 기역, 니은 다 합친 겁니다. 이게 바로 다 뭐다? 이게 바로 대지 면적이에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기역, 니은 다 합친 겁니다. 여기가 바로 대지 면적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용적률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까 용적률에서 연면적 할 때는 보통 아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하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용적률 연면적에서는 뭘 빼버린다? 지하층은 미안하지만 빼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용적률 계산할 때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로 계산할까요? 얼마 계산할까요? 200이 되겠죠? 왜 200이냐니까 얘도 빼고 얘도 빼니까 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200제곱미터다. 결론. 그냥 연면적 할 때는 지하층 바닥 면적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 빼버립니다. 빼버립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할 때 지하층 빼버리면은 이것은 건축주,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빼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왜? 지하층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건 빼고 계산해 주니까 용적률 할 때. 만약에 이 건물은 용적률 300%다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시상층이고 지하층 이렇게 졌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혹시리 졌다. 그럼 300% 어디만 맞추면 된다? 여기만 맞추면 되지. 이건 어떠다?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용적률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하를 유용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용적률 그러면 용적률하고 쌍벽 이루는 놈이 누구냐? 용적률하고 쌍벽을 이루는 놈이 누구냐면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건폐율 보겠습니다. 건폐율은 어떻게 공식이 되느냐? 근데 주의할 것은 용적률은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있습니다. 여기 땅이 있으면 대지가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저기 해운대 LCT처럼 이렇게 막 되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것이 100% 넘어서 300, 400, 500, 600, 700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100%를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강남 같은 데는 뭐 600%, 700%, 1000%까지 줄 수도 있어요. 용적률을. 그런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건폐율 공식은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왔지만 건폐율. 건폐율은 여기 용적률은 이게 리을이에요. 용적률. 근데 건폐율은 동그라미예요. 율이에요. 이렇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비율이냐? 건축 면적 비율이다. 건축 면적 비율입니다. 곱하기 얼마 한다? 이거 똑같이 퍼센트니까 퍼센트 100해서 100 곱해서 퍼센트 합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대지 면적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요? 여기 대지 면적 배웠잖아요. 그죠? 금방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된다? 건축 면적만 알면 건폐율이 어느 정도가 대강 알 수 있겠죠? 건축 면적 뭐냐? 이 건물이
대강 얘기에서 이 건물이 주저앉는 부분 있죠? 건물이 차지하고 앉는 부분이 바로 뭐다? 대량 얘기에서 건축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물이 차지하고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바로 대강 얘기에서 건폐율인데, 그럼 건폐율은 논리적으로 몇 %까지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건폐율은 100%. 꽉 차봤자 100%.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기꾼이 여긴 땅이 좋아서 건폐율이 120%라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높아봤자 100%입니다. 100% 주는 경우도 좀 드물고, 보통은 상업지역 같은데 여기에 이런 강남 같은데 뭐 80%, 90%까지 줄 수도 있겠죠. 어떤 간에,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 같은 뭐 40%, 60% 이렇게 주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절대 얼마다 100%를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용도지역 나중에 배우겠지만, 용도지역에 따라서 뭐 녹지 같은 거 뭐 20% 뭐 이렇게, 뭐 주거지역은 뭐 40에서 60 같이 이렇게, 상업지역은 뭐 70, 80, 90 이렇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거기 지하층을 해드리고 있는데, 참고해서 네 번째, 옛날에는 말이죠,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민방위 같은 거 하려고 꼭 지하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4번, 지하층 설치는 이제는 강제사항이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풀어줬냐? 여러분이 만약에 대지 주인이다, 건축주다, 그러면 지하층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보통 거의 다 만들죠. 다만 이제 지하가 땅 밑으로 안반 같은 게 있으면 그 파다가 돈 많이 안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량이에요. 그래서 지하층 설치 여부는 자기 재량이다. 강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뜻입니다. 다섯 번째, 리모델링. 아주 유력하죠. 리모델링도 중요합니다. 노후화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해서 대손하거나, 대손은 곧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일부를 증축, 약간 늘리는 거죠. 또는 개축, 이건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손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대손도 할 수 있고, 또 일부를 증축할 수도 있고 개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축이 뭐고 개축은 뭐냐? 오늘 배울 거예요. 다 하나하나 용어를 말하면, 법이라는 건 용어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나쁜 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쁜 놈이라서 처벌하는 경우 없어요. 법에서는 그놈이 사기를 쳤든가 절도를 했든가 강도를 했든가 폭행을 했든가 살인,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법에 있어도 용어 하나하나 의미가 다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 배우면 알겠지만은 무효하고 취소가 원판 달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랑돌이 하다가 그거 무효야, 취소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쓰지만은 법적 용어로서 무효와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법에 있어서 용어를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갑시다.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이거 외우셔야 돼요. 특별히 초고층 할 때 앞에 괄호천을 얼마 집는다? 50. 뒤에는 얼마 집어넣고 200. 이렇게 집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한 층당 몇 미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4미터로 계산하고 있죠? 한 층당 보통 4미터로 계산했네. 해가지고 50층이니까 200m. 근데 거기 보니까 층수가 이런 것도 이렇게도 나와요. 또 50층 이상이거나 하잖아요. 그죠? 근데 50층 이상이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50층 이상이거나가 아니라 이거나이지. 원래 용어 정의상 50층 이상이면서는 아니죠. 원래는 아닌데, 근데 말이죠, 시험 문제 아주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아주 헷갈리게 낸 적이 있어요. 자, 뭐로 해버리냐면 거기 8번 고층 건축물로 제가 시험 문제 나온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죠? 고층 건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낼 테니까 이게 고층 건물인가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냈으니까. 자, 층수는
층수는 30층 미만이고 층수는 30층 미만이고 높이는 120m 이상이다. 자, 이럴 때 이 건물은 고층 건축물에 속한다. 이럴 때 맞느냐 틀리냐 약간 헷갈려요. 이거. 자, 다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나왔으니까 딱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안 해요. 이상 이런 숫자가 이상 미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상이 있고 이하가 있고 일단 미만이 있고 초과부터 할까요? 초과 있고 미만이 있다. 이럴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자 수학적으로 정수로 표현합니다. 정수로 표현했을 때 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자, 만약에 5 이상 그랬다. 수학적으로 정수로 표현한다면 5 이상은 자, 뭐부터 시작할까요? 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5, 6, 7, 8 이렇게 한다. 이 자가 붙으면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 5 이하다. 수학적으로 5 이하다. 정수로 표현하면 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써먹어요. 2자, 써먹다. 자, 5, 그 다음에 4, 3, 2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 5 초과. 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6, 정수 표현해서 6, 7, 8, 9 이렇게 나갑니다. 5 미만, 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정수 표현해서 4, 3, 2, 1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한 번 하고 끝납니다. 내년까지 안 해. 이걸 또 할 수 없지. 이런 거는 기초가 아니게 해드린 것이고 다 알겠지만 자, 요거 봅시다. 이제 됐고. 자, 이거는 이것이 초고층 건물 죄송합니다. 고층 건물이다. 이것은 고층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이다. OX 시험지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헷갈리게. 굉장히 샤프하신 것 같네.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층수가 30층 이상이든가 높이가 120m 이상이든 어느 하나만 되면 고층 건물이에요. 이건 아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층수는 30층 미만이니까 이건 안 됐죠. 그런데 여기 높이는 120m 이상 여긴 되잖아요. 어느 하나만 이건 하니까 얼굴이 이쁘든가 키가 크든가 어느 하나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만 되니까 된다 안 된다? 5가 되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시험지 냈어요. 우리가 미리 알고서 풀면 쉬울 텐데 문제를 그렇게 내니까 당황했죠. 그렇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9번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하고 일단은 우리가 쉬겠습니다. 특수구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이 외벽으로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돌출. 거기에 외벽에다가 가로열고 뭐라 적어놓으면 외벽 적어놓고 외벽에다가 외벽인데 외벽이 옆에 가로열고 만약에 외벽이 없으면 뭘 기준하냐? 외벽이 없으면 뭐라고 적었냐면 외벽이 없으면 뭐라 하냐면 외곽 기둥 이렇게 그리고 가로쳐놓고 써놓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외벽을 갖다가 기준하는데 외벽의 중심선인데 외벽이 없고 기둥으로 서 있는 경우 있단 말이죠. 벽이 없고 그들은 그 외곽 기둥에 중심선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림 들어갑니다. 모두 세 가지가 있죠. 자, 특수구조 건축물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외벽이나 외곽 기둥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게 튀어나와서 차양 같은 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 있는데 얼마나 튀어나왔습니까? 3m 이상 튀어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서? 이 외벽의 분선 가운데 중심선 이 가운데 선에서 3m 이상 튀어나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기 읽으면 여기 받침대가 있다 없다. 거기 보니까 받침대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없어요. 그럼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안 무너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맨 밑에 이상, 3m 이상 외벽이나 외곽기둥으로부터 중심선에서 3m 이상 튀어나온 거. 이 부분, 이런 건물이 뭐라고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두 번째, 기둥 사이가 혹은 벽 사이가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때 20m 이상일 때 그러면 천장이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뭐 극장 같은 데는 뭐 30m도 되고 40m도 되죠. 영화 같은 데는 우리 옛날 영화관은 말이죠.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게 스크린이면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이렇게? 기둥이 있어 가지고 구석에 앉으면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안 보여요. 기둥 자체가 안 보이죠. 그죠? 아주 넓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주 넓게. 이 거리가 뭐 30m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일 때 뭐라고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위가 천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마지막. 기타는 별거 없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구조는 모두 세 가지가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우리 이제 제2강에서는 적용 범위, 건축법은 무엇에다 적용할까를 갖다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